나으리, 지난번에 소양인 병자가 발작했습니다. 너와 같은 소민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약이다. 나으리, 지금은 바람이 다르옵니까? 젊은 피가 부르고 있어. 선생께서는 젊은 피의 부름을 외면할 셈이요. 그들이 어떻게 조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열한 번째 이야기. 바람의 조짐으로 세상을 보다. 제만은 때때로 국태공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영궁에서 번을 써야 했다. 당시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반목은 극심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으나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대립이 격화되더니 명성황후의 오라버니인 민승호와 명성황후의 어머니 한창부부인 이씨가 폭탄이 터져 죽은 뒤에 두 거인의 대립은 더욱 불꽃을 튀겼다. 명성황후의 거처인 교태전에서 자기왕이 터져 교태전이 온통 불바다가 된 일이 있었다. 명성황후는 이 일을 대원군 일파의 음모로 단정했다. 명성황후는 고종 황제에게 아뢰어 대원군이 살고 있는 운영궁을 철저하게 감시했다. 대원군은 실각하자 한때 양주의 직국산장에 은거했으나 어버이에게 효도를 바치라는 유림의 상소가 빗발치자 운영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이 출타를 하지 못하고 민씨 일파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당시 제만은 조정의 지시로 대원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별선 군관에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니 무인으로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제만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 무렵 안기영 옥사 사건이 일어났다. 안기영은 최익현을 탄핵하는 글을 올렸다가 귀양을 갔고 귀양을 갔다가 돌아오자 대원군의 서자인 이재선을 옹립하려는 역모를 일으켰다가 의금부에 체포되었다. 조선의 조정은 이 일로 발칵 뒤집혔다. 안기영은 국문을 당한 끝에 마침내 처형되고 이재선도 사약을 받았다. 대원군은 피를 토하듯이 울었다. 이재선이 비록 서자이기는 했으나 권력 투쟁에서 밀려 며느리에 의해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그로서는 참담한 일이었다. 대원군은 이를 갈았다. 치열한 정쟁이었다. 제만은 이러한 정쟁의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운영궁에서 번을 서는 군사들의 책임자로 있는 것이 싫었다. 게다가 더욱 한심한 것은 군사들에게 지급되는 녹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선예청 당상관인 민겸호는 재정이 고갈되었다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에게는 충분하게 녹봉미를 지급했으나 구식군대인 무의위영과 장어영에는 녹봉미를 지급하지 않았다. 제만은 무의영 소속의 군관이었으므로 녹봉이 13개월 동안이나 밀려 곤궁하게 살아야 했다. 그래도 제만은 틈틈이 병자들을 돌보고 함흥에서 올라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굶주림만은 피할 수 있었다. 왜 별기만 군대고 우리는 군대가 아니란 말인가? 13개월 동안이나 녹봉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외별기를 때려 엎어야 해. 구식군대 군사들은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신식군대 별기군을 외별기라고 하여 증오하였다. 곳곳에서 수군거리며 군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 이들에게 녹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전라도에서 세선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태공께서 집정하실 때는 이러지 않았어. 맞아. 왕비와 외놈들이 짜고 우리를 모두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야. 구식군대 군사들의 불만은 점점 팽배해져 불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대궐에서 돈을 물쓰듯이 쓰고 민씨 일파의 비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녹봉을 지급하는 책임자인 선예청 당상관 민겸호와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을 증오했다. 그러한 가운데 마침내 전라도에서 세미가 올라왔다. 조정에서는
무위영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간파하자 선해청 관할의 도봉소에서 무위영 소속의 군사들에게 우선 한 달 동안의 급료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때는 6월이었다. 날씨는 푹푹 찌는 듯이 무더웠으나 무위영 소속의 군사들은 녹봉을 지급받기 위해 도봉소로 몰려갔다. 그러나 도봉소의 양국을 관리하는 이속들이 농간을 부려 녹봉미에 겨우와 모래가 섞이고 양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아니, 왜 녹봉미에 겨우와 모래가 섞인 거야? 어느 놈이 우리 녹봉미를 해쳐먹었어? 무시였지?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래 우리 녹봉미를 도둑질해 먹는다는 말이야? 이놈이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고 있네. 우리는 이런 녹봉을 받을 수 없다. 녹봉을 13개월이나 밀렸다가 주면서 겨우와 모래를 섞어서 준다는 말이냐? 도봉소 관리들과 무위영 군사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마침내 몸싸움이 벌어졌다. 포수 출신의 전 훈련도감 군사인 김춘영과 유복만은 도봉소 영관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싸움을 벌였다. 도봉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무위영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봉소의 군사들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 도봉소 군사들은 즉시 민교모에게 보고했다. 민교모는 무위영 군사들이 도봉소 군사들을 폭행했다는 보고를 받자 주모자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김춘영과 유복만 등 4, 5명의 무위영 군사들이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제만은 운영궁에서 번을 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군사들에 의해 불운한 공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김춘영과 유복만이 곤장을 맞았다며? 곤장이다 뭐야. 배우가 누구냐고 캐묻는 민교모에 의해 줄이가 들려 다리가 다 부러졌다네. 생사람을 잡는군. 그래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새남터에 끌고 가서 군문 효수한다네. 군사들은 김춘영과 유복만이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흥분했다. 그들은 즉시 통문을 돌리기 시작했다. 제만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원풍이 사납게 불고 있구나. 제만은 몸을 떨며 단식을 했다. 원풍은 어둠침침한 하늘에 바람이 높이 날면서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말하는데 원풍이 불면 백성들이 원한과 억울한 죄를 당하여 시체가 즐비하게 되는 징조였다.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다. 도봉소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되는 6월 8일에는 이최응이 별파진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무위영 군사들을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나돌았다.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은 무위영 군사들을 이끌고 무위대장 이경하를 찾아가서 민교모의 탐악과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경하는 자신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서 민교모에게 따지라고 말했다. 무위영 군사들은 민교모의 집으로 몰려갔다. 민교모의 집에는 도봉소 관리들이 몰려와 있다가 오히려 무위영 군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무위영 군사들은 흥분하여 민교모의 집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이 시작된 원인이었다. 김장손과 유춘만 등은 운영궁으로 몰려갔다. 국대공저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김장손과 유춘만이 운영궁의 아소당 앞에서 꿇어 엎드려 빌었다. 아소당은 대원군이 집거하는 사랑채의 이름이었다. 아무리 녹봉이 밀렸다고 폭동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내가 밀린 녹봉을 모두 지급하도록 할 터이니 해산하도록 해라. 대원군은 무위영 군사들에게 해산하라는 영을 내렸다. 군사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퇴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원군은 은밀하게 김장손과 유춘만을 방으로 불러들여 척양척외의 깃발을 들 것과 민씨 척족을 제거하라는 밀명을 내렸다. 이어서 신복인 허욱에게 무위영 군사들의 군복을 입힌 뒤에 무기고를 습격하여
구식군사들을 무장시키고 포도청에 난입하여 김춘영과 유복만을 구출하게 했다. 또한 무위영 군사들에게 의금부를 습격하여 척사론자들을 석방시켰다. 제만은 운영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무위영 군사들이 제마에게도 그들의 군란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마는 왕명을 따를 뿐이라고 완강하게 거절했다. 동무는 이 자리에서 비켜있게. 그날 밤 무의도 통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김기석이 제마를 찾아와 말했다. 제마는 비 한 방울 뿌리지 않고 있는 서쪽 하늘을 쳐다보며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원산으로 가는 것이었던가. 함흥에서 가까우니 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네. 제 맘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위 대장에게 말해서 보내주겠네. 곡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마가 쓸쓸하게 응수했다. 김기석이 어디서 바람이 부느냐는 듯한 시선으로 무연히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사방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곡풍은 바람이 비통하고 애절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죽고 병사들이 패전할 징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튿날 이경하 무유대장으로부터 원산으로 부임하라는 영이 제마에게 내려왔다. 제마는 영이 내리자마자 식솔들을 이끌고 황급히 원산을 향해 한양을 떠났다. 바람이 살풍으로 바뀌고 있었다. 대원군이 개입하면서 군란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무위영 군사들은 경기 가명을 습격하여 무기를 약탈한 뒤에 김보현, 민겸호, 민창식, 이최응을 차례로 살해했다. 또한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하도감에 있는 별기군 군영을 습격하여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군 교관들을 살해했다. 이어서 그들은 벌떼처럼 일본 공사관으로 몰려갔다. 일본 공사는 공사관 직원들을 이끌고 황망히 인천으로 도주했다. 난군은 임금이 있는 창덕궁으로 밀려가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권례로 진입했다. 그러나 대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난군들은 명성황후를 제거하려고 권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명성황후는 궁녀복으로 변장을 하고 무예별감 홍계훈의 보호를 받으며 대궐을 탈출하여 장우원으로 달아난 뒤였다. 대궐은 발칵 뒤집혔다. 고종 황제는 사태가 급박해지자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 도봉소 당상관 심순택, 경기감사 김보현, 무의영 대장 이경하, 장영 대장 신정희를 파직하고 무의영 대장 후임으로 대원군의 큰아들 이재면을 임명했다. 민겸호와 김보현은 이미 난군들에게 살해된 뒤였다. 그러나 난군들은 대궐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대원군은 무의영 군사들 200명의 호위를 받으며 대궐에 입궐하여 대소정무는 모두 국태공전에 품결하라는 왕명을 받아내어 정권을 장악했다. 난군들은 명성황후의 처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해산을 거부했다. 대원군은 명성황후를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난군을 달래기 위해 명성황후가 홍거했다면서 국상을 선포했다. 난군들은 그때서야 물러갔으나 명성황후는 충주 장우원에 버젓이 살아있었다. 청나라는 조선에서 군란이 일어나자 오장경으로 하여금 4,5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하게 했다. 한양에 입성한 오장경은 곳곳에 청나라 군사를 배치하고 대원군을 납치하여 텐진으로 강제로 압송했다. 이어서 군란을 일으킨 무의영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여 하도감 일대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하도감, 지금의 을지로 육가에서 왕십리 일대는 훈련원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의 가족이 많이 살았다. 청군은 무의영 군사들의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하기 위해 그들의 가족까지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따라서 하도감 일대는 피바다가 되었고 백성들의 곡성이 그치지 않았다. 제마가 곡풍이 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일본은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고 일본인들이 난군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군함 4척과 보병 800명을 조선에 파견했다. 그리하여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고 공사관의 보호를 위해 일본군이 한양에 주둔하는 것과 원산에도 일본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공사관을 신축하는 막대한 비용과 위로금의 배상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원산에 일본 영사관이 설치됨으로써 원산의 군관으로 부임한 제만은 일본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조선으로 들어옴으로써 충주 장우원에 숨어있던 명성황후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제만은 이 무렵부터 서양의 문물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원산에서도 병자들을 돌보면서 원산 주재 일본 영사관 영사경찰을 만나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일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35살 때 연해주 일대와 해삼위를 두루 구경하고 돌아온 제만은 일본 영사경찰을 통해 신흥 강국 일본의 국력을 살피려고 했다. 궁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제만은 일본 영사관 경찰을 청하여 정중하게 필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저는 다나카 다카오라고 합니다. 궁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영사관 경부보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고 장사하는 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토 히로부미라고 정치가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1881년 정변을 일으켜 오쿠마 시게노부를 추방하고 이노우에 가오루와 함께 일본 정부의 실권자가 되어 있었다. 일본 장주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1885년 일본의 내각제도를 도입하여 초대 총리 대신이 된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폭넓게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본은 개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학교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인 영사 경찰과의 필담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었다. 때마침 급한 병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다. 제만은 일본인 영사 경찰과 작별하고 병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병자는 30대 후반으로 상안으로 발광을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제마가 진맥을 하니 한다열소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병자가 이러한 증세를 보인 것은 언제부터인가? 제마는 병자의 부인에게 물었다. 몸이 차고 열이 없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4, 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시와 미시에 숨이 차고 호흡이 급해졌습니다. 병자의 부인이 어찌할 줄을 모르며 말했다. 제마는 병자를 살핀 결과 그가 소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양인의 상안에는 육미탕이 득효가 있었다. 제마는 병자에게 육미탕 한 첩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했다. 병자는 비로소 숨이 차는 증세가 완화되었다. 제마는 안심하고 관사로 돌아왔다. 나으리, 지난번에 소양인 병자가 발작했습니다. 육미탕을 복용한 환자는 3일 후에 다시 발작을 일으켜 발광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호흡이 가빴다. 제마는 육미탕 한 첩을 다시 쓰게 했다. 병자는 발광하는 증세와 숨이 차는 증세가 약간 진정되었다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재발했다. 병자의 증세는 더욱 위태로워져 풍의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다. 숨이 가쁜 병자는 혀가 말리고 입이 마비되어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이다. 혀가 말리고 입이 마비되면 약을 넘기지 못하지 않는가. 제마는 전신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병자의 집에서는 병자가 죽어간다고 울고불고 아우성이었다. 소양인의 상아는 육미탕으로만은 되지 않는다. 일단 백호탕을 써보자. 제마는
초아를 시켜 급히 백호탕을 다리게 했다. 그러나 병자의 입이 굳어지고 있어서 약을 먹일 수가 없었다. 나으리 어찌하오리까? 초아가 난처한 표정으로 제마를 쳐다보았다. 초아도 이미 딸을 하나 낳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약을 넣어라. 제마가 영을 내렸다. 그러나 장정들이 병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려고 해도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어찌하오리까? 초아가 울상을 짓고 제마를 쳐다보았다. 입이 굳어져 약을 삼킬 수 없으면 병자는 죽는다. 이제는 대통을 이용해 코로 약을 넣어야 한다. 제마는 백호탕 세 첩을 한꺼번에 다리게 한 뒤에 대통으로 병자의 코를 통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했다. 병자의 코로 백호탕을 불어넣는 제마와 초아의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벌써 병자의 가족들이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자의 뱃속에 끄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방귀가 나왔다. 방귀가 나왔으니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마는 백호탕을 계속 다리게 하여 병자의 코로 그것을 집어넣었다. 약이 코로 들어가자 병자는 무의식 중에도 발광을 했다. 세 사람의 장정이 병자의 팔다리를 짓누르고 대통으로 계속 백호탕을 불어넣자 그때서야 환자는 겨우 조금 안정이 되는 듯했다. 제마는 신시부터는 백호탕에 석고 팔량을 가미해서 해시까지 복용시켰다. 제마는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다. 자시가 지나자 병자는 배가 앞으로 나오고 머리와 발이 뒤로 휘어져 활처럼 되었다. 병자가 어찌 저리 되는 것입니까? 병자의 가족들이 눈을 부릅뜨고 제마를 쏘아보았다. 각궁반장이라는 것으로 회복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지요. 병자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마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병자는 비오듯이 땀을 흘린 뒤에 안정이 되어 잠이 들었다. 초아가 비로소 웃으며 제마를 쳐다보았다. 제마는 잠시 눈을 붙였다. 날이 밝자 병자는 백호탕 한 첩을 먹고 활변을 보았다. 병자는 표 한 병을 앓은 뒤에 대변이 막혀 있었던 것이다. 병자가 일으킨 소동은 대변이 불통되어 일어난 소동이었다. 병자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눈이 침침했다. 제마는 석고와 황백 각각 한 돈을 하루에 2번씩 따려 먹게 했다. 그러자 1회가 지나자 병자의 눈병도 씻은 듯이 나았다. 나으리,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자가 제마를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제마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병자의 이름은 한두석, 훗날 제마의 문인이 되는 사람이었다. 제마는 원산에 있을 때도 병자들을 보는 날을 정했다. 급한 병자는 시각이나 날을 가리지 않고 보았으나 일반 병자는 날을 정해 보았다. 너는 위가실에 대변을 보지 못하여 고통이 심하니 파두 한 개를 쓰거나 독삼탕이 아니면 팔물군자탕을 써서 치유하도록 해라. 제마가 진맥을 하고 처방을 내렸다. 원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30대의 어부는 오랫동안 대변을 보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대승기탕을 쓰면 아니 되옵니까? 의원이 대승기탕을 쓰라고 하는데. 대승기탕은 너와 같은 소민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약이다. 예? 이 약도 체질에 따라 써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어부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사순의 안악이 얼굴이 헬쑥해서 들어왔다. 어디가 아프냐? 배가 아프옵니다.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면 헛구역질을 합니다. 안악이 신선한 얼굴로 제마를 쳐다보았다. 제마가 진맥을 하자 반표증이 겹친 양명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의 체질은 소민으로 반표증과 양명병이 있다. 그러니 계지와 시호를 써서
먼저 설사를 시킨 뒤에 곽향정기산, 향사양위탕, 팔문군자탕을 쓸 것이다. 안악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15, 16세의 소년이 들어왔다. 제마는 그의 체구를 보고 한눈에 소양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가 아프냐? 체중이 있어서 배가 더부룩하고 복통과 요통이 있사옵니다. 제마가 문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소년은 자세가 불안해 보였다. 구안와사의 초기 증상이 입원 자리에서 보였다. 어디 보자. 제마가 진맥을 하자 마음속에 깊은 심화가 있었다. 제마가 이리저리 말을 시켜보자 소년은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 교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마음속 고백을 하지 못해 병이 생긴 것이다. 너의 체질은 소양인이다. 항상 슬퍼하는 마음과 노여워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너는 독활지황탕 200첩을 100일 동안 다려서 복용하도록 해라. 소년이 물러가자 안악이 어린아이를 안고 병사로 들어왔다. 어린아이의 목 주위에 피부 발진이 있었다. 제마는 그것이 한눈에 양독발반 성홍혈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홍혈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다. 이 아이의 병에는 양독 백호탕을 쓸 것이다. 제마가 처방을 내려주었다. 양독 발반을 앓는 아이들은 여러 명이었다. 제마는 그 아이들에게 각각 체질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었다. 부인, 양독 발반은 전염이 되는 병이니 아이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오. 마을마다 다니면서 양독 발반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데려오도록 하오. 제마는 둘째 부인 초아에게 일렀다. 초아가 병부를 쓰다가 물러갔다. 정희와 은영이가 옆에 와서 병부를 쓰고 약을 처방할 준비를 했다. 소인은 식체로 가슴이 더부룩한데 특효약이 없사옵니까? 마지막으로 제마의 진맥을 받은 사람은 군관 오사멸이었다. 제마의 수하에 있었다. 자네는 독활지황탕을 쓰는 것이 좋겠네. 제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독활지황탕은 어떻게 만두옵니까? 숙지황 4돈, 산수유 2돈, 복령, 택사 각 1돈 5푼, 목단피, 방풍, 독활 각 1돈을 다리면 되네. 오사멜까지 진맥을 마치자 이미 술시가 되어 있었다. 제마는 엉덩이가 아프고 팔다리가 뻐근했다. 제마가 직접 의원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마로부터 진맥을 받고 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인근의 약전으로 몰려갔다. 서방님, 몹시 필요하시지요? 은영이 은근한 눈길로 물었다. 제마는 바람에 살랑이고 있는 오동나무 잎사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소. 오늘 얼마나 병자를 보았소. 병부를 헤아려 보아야 알겠지만 200명은 좋게 되는 듯 싶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제마는 가볍게 탄식을 했다. 서방님, 무엇을 보고 계시옵니까? 바람을 보고 있소. 바람이 보이옵니까?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쇳내처럼 천한 아녀자가 어찌 바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무릇 바람이란 바다에 쌓인 음기가 땅의 기운과 통할 때 일어나는 것이요. 바람이 산에 가까이 이르면 커지면서 어둠컴컴하고 바다에 이르면 검게 변하오. 군대가 올 때 먼지가 일어나고 말이 움직이면 티끌이 일어나지요. 회오리바람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폭풍은 사방백리에 걸쳐 일어나오. 바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불어올 뿐 잘 되고 못 되는 일을 가리지 않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와 같다는 뜻이요.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일도 바람과 같은 것이요. 은영은 제마의 말에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느낌을 어렴풋이 받았다. 제마가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일개 군관으로 전전하면서 병자들을 돌보는 일도 모두 하늘의 뜻이라는 소리로 들렸다. 은영이 저녁을 마치고
병사로 나오자 제마도 저녁을 마치고 정이와 조아와 함께 검푸른 바람에 나붓기는 오동나무를 보고 있었다. 바람은 좀 더 거칠어져 있었다. 나으리, 지금은 바람이 다르옵니까? 은영은 제마의 뒤에 서서 물었다. 달라졌소. 제마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떻게 달라졌사옵니까? 음산한 바람이 갑자기 불고 하루 종일 그치지 않는 것을 총풍이라고 하오. 지금 총풍이 불고 있소. 총풍이 불면 어찌 되옵니까? 임금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화를 부채질하여 일어나는 재변이 생기오. 총풍은 사풍과 역풍과 함께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사풍은 어떤 바람이옵니까? 바람이 불어 먼지를 일으키고 여러 달 동안 그치지 않는 것이요. 사풍이 불면 어떤 징조가 있사옵니까?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군대로 인한 재앙이 있을 징조요. 그리하오면 역풍은 어떤 바람이옵니까? 회오리바람이 하늘로 높이 솟구치는 것이요. 역풍이 불면 어떤 징조가 있사옵니까? 역풍이 불면 군영에 적이 침범할 징조요. 제마의 말에 세 여인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지난해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마는 또다시 변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일은 손님이 오겠소. 예? 바람은 주인이고 구름은 객이요. 바람이 구름을 이기면 주인이 이기는 것이고 구름이 바람을 이기면 객이 주인을 이기는 것이요. 제마의 말에 세 명의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제마는 그 말 외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튿날 제마가 예언했던 대로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초아가 제마와 함께 전국을 거짓골로 떠돌 때 괴산에서 만났던 이원긍이라는 사람이었다. 이원긍은 이교환이라는 사람과 함께였다. 12번째 이야기,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교환은 조선주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15대 손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그의 집안은 몰락하여 왕가인데도 벼슬에 나서지도 못하고 학문을 하지도 못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출세를 하기 위하여 세도가의 집을 기웃거렸고 마침내 철종의 사위인 금능위 박영효를 찾아가 식객 노릇을 했다. 위인이 민첩하고 약삭빨라서 이규환은 금세 박영효의 눈에 띄었다. 박영효는 이규환을 위해 독선생을 붙여 한글과 한문을 가르쳤다. 1883년 이규환은 일본의 군사학교였던 도야마 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이규환의 일본 유학은 김옥균, 박영효 등의 초기 개화당들이 일본의 개화된 문명을 배우기 위해 추진했던 개화 사업의 일환이었다. 도야마 학교로 유학길에 오른 사람은 이규환을 비롯하여 정난교, 서재필, 신응희 등 모두 14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학자금의 고갈과 박영효의 실각으로 1년 만에 귀국했다. 현대적인 일본군의 훈련을 받은 이들은 귀국 후에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발자취를 남겼다. 이규환은 귀국하자 무관 시종대위가 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서재필과 정난교도 무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그들은 청나라의 속박 노릇을 하고 있는 조정과 민씨 척족에게 불만이 많아 호시탐탐 정변을 일으킬 궁리만 하고 있었다. 제마는 이규환과 수인사를 나눈 뒤에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이규환의 눈이 동광산대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동무선생의 고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무예 24반을 모두 익히신 동무선생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안상이 나오자 이교환이 제마의 안색을 살피며 큰절을 올렸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칼과 창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람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마가 이교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말했다. 동무선생,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원긍이 제마에게 물었다. 이원긍은 제마가 한양에 올라온 뒤에 여러 차례 만난 일이 있었다. 여기 이공이 함께 온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온 것 같습니다. 아니, 동무선생은 어떻게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알고 계십니까? 이교환이 놀란 얼굴로 제마를 쳐다보았다. 이교환은 안광이 형형했고 상모가 비범했다. 나는 이공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길흉화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진하는 일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교환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비가 올 것은 바람이 부는 것만 보고도 알고 있습니다. 내 보기에 이공이 모시고 있는 상전이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마의 말에 이교환이 흠칫했다. 사실 이교환이 모시고 있는 박영효는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과 함께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지들을 모으면서 미리를 거듭하는 중에 제마의 명성을 듣고 포섭하러 왔던 것이다. 이들은 1년 후 갑신정변을 일으켜 4대당을 주살하고 신정부를 세우지만 청나라의 진압으로 3일 만에 끝나고 만다. 제마는 한양에 있을 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들과 개화에 대하여 깊은 토론을 하였다. 장소는 백의정승으로 유명한 의원 유대치의 청계천 약국에서였다. 백의정승이 의원이었기 때문에 제마는 한양에서 명성이 쟁쟁한 유대치를 몇 번 찾아가 만난 일이 있었다. 가끔 김옥균이 놀러와 있을 때도 있었고 홍영식이 놀러와 있을 때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어. 일본처럼 피를 흘리고서라도 조정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어. 제마는 그들과 토론을 벌이다가 소름이 끼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김옥균과 박영효는 4대당 대신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일본처럼 개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일본이 개혁을 이룬 것은 상업이 발달하고 학교를 많이 세웠기 때문이다. 지식인과 자금이 풍부해져 나라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피를 부르는 혁명이 있었어도 개화를 이룰 수 있었어. 그러나 조선은 다르다. 위에는 개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제마는 그렇게 생각했다. 조선은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림은 개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서양인들을 무조건 오랑캐로 취급하고 있었다. 제마는 연해주와 해삼유를 여행했을 때 러시아인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다. 러시아는 강대했고 우수한 무기와 물자를 갖고 있었다. 이공이 머나먼 원산까지 오신 일은 무엇 때문이요? 제마가 이규환에게 물었다. 이규환은 제마보다 나이가 한창 아래였다. 동무선생께서 복서에 능통하다고 하여 소인의 관상을 좀 보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규환이 복심을 감추고 능청을 부렸다. 몇 년생이요? 1862년생입니다. 제마는 이규환의 관운을 주역의 궤로 풀어보았다. 이규환은 몇 번 횡액을 당할 위기가 있으나 관운은 비교적 순탄했다. 순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제마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순상이라는 것은 감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규환이 절이라도 할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신은 영화로우나 역신이 될 것이요. 역신이라고요? 이규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역신이라는 말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 든 모양이었다. 불쾌하오. 제마가 싸늘한 눈빛으로 이규환을 쏘아보았다. 제마의 눈빛과 이규환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이 나라가 개원만 된다면 역신이 된들 어떻겠습니까? 이규환이 갑자기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다. 이규환은 갑신정변의 하수인으로 참여한 뒤에 일본 땅으로 망명, 일본 여인과 결혼까지 하는 등 철저한 친일파 노릇을 하다가 귀국하여 이또 히로부미에게 충성을 바쳐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함경도 관찰사를 지낸다. 술자리는 유쾌했다. 이규환이 나이가 어렸으나 제만은 이규환으로부터 일본의 실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규환은 일본에 1년 동안 유학하면서 일본 군부의 생성 과정과 일본 군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본은 내각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으나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군부의 힘이 커지면 이웃 나라를 침범하게 된다. 제만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은 유구국 대만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이 대만을 침략하여 다스리자 그 불똥이 조선에까지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동무선생, 그렇다면 나의 고한우는 어떻소이까? 이원근이 제마에게 물었다. 글쎄올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판까지는 오르지 않겠소이까? 참판이라. 참판이면 당상관은 아니지 않소? 이원근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상관은 임금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육조판서와 정승, 승정원 승지들, 도관찰사, 대사헌과 대사관, 홍문관, 대제학과 부제학 등만이 당상관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하하, 이공께서 참판에 이를 때면 당상관과 당하관의 구별은 없어질 것이오. 그렇습니까? 이원근이 비로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동무 선생께서는 한양으로 다시 올라올 생각이 없소? 이원근이 제마에게 물었다. 한양에 올라가면 나는 반드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오. 제마가 어두운 기색으로 말했다. 실은 내가 여기 온 것은 금능위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오. 이원근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금능위의 부탁이라니요? 선생은 무의영의 존경을 받는 군관이요. 선생께서도 김옥균 등과 뜻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오. 나는 존왕 양이의 사상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젊은 피가 부르고 있어. 선생께서는 젊은 피의 부름을 외면할 셈이요. 이모굴란은 개혁을 뒤로 늦추고 천국의 진주를 불러왔어. 이모굴란이 일어나서 잘된 일이 무엇이오? 토외를 외치다가 오히려 일본과 천국을 더 깊숙이 끌어들인 꼴이 되지 않았소. 게다가 개화당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소? 일본이 개화당을 돕기로 했소. 일본은 조선을 개화시킬 것이오. 어리석은 일이오. 자고로 군대를 이끌고 이웃나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간 나라가 없었소. 일본이 조선을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침략하러 오는 것이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작정이요. 일본 공사는 우리를 돕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아니오이다. 일본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요. 제마는 냉혹하게 말했다. 그러나 운명은 제마에게도 회오리치고 있었다. 이원근과 이규환이 돌아가고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무의소대장 김기석으로부터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왔다. 제마는 식솔들을 함흥으로 보내고 한양으로 올라왔다. 내가 자네를 민영익에게 청거했네.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양자로 약관에 승승장구하여 금유대장 겸 국군협판사무로 있었다. 국군협판사무는 조선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요직이었다. 하하, 아무래도 내가 횡액을 당할 운인 모양이구나. 제마는 김기석의 집을 나와 단식했다. 이튿날 민영익의 집에서 고영근이라는 집사가 찾아왔다. 제마는 의관을 정제하고 고영근을 따라 민영익의 집으로 갔다. 민영익의 집에는 뜻밖의 정인화가 와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마는 정인화를 만나는 것이 싫었으나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양을 만나니 반갑네. 자네는 지금부터 근위대의 군관으로 복무하게. 친군 우영사 대감의 분부이시네. 정인화가 차가운 눈빛으로 제마를 일별했다. 친군 우영사는 민영익이 맡고 있었다. 말씀에 따르겠사옵니다. 제마는 정인화에게 인사를 하고 금유영에 가서 신고했다. 금유영에는 민영익이 나오지 않고 정인화가 군대를 통괄하고 있었다. 제마는 목멱산 아래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식솔들을 함흥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마는 이원긍의 집을 찾아갔다. 오호, 통무가 아니요. 이원긍은 제마를 반갑게 맞이했다. 당분간 한양에 올라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시절이 어수선한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마가 면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대당과 개화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운신을 하기가 쉽지 않소. 그건 그렇고 술이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원긍은 아내 기별을 하여 술상을 차리게 한 뒤에 아들을 나오게 했다. 이내 14, 15세가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사랑으로 들어와 머리를 숙였다. 인사 올리도록 해라. 동무 이재마 선생이시다. 이원긍이 아들에게 말했다. 이능화라고 하옵니다. 이능화가 조심스럽게 제마를 쳐다본 뒤에 근절을 했다. 제마는 이능화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영식이 비범해 보입니다.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15입니다. 사서와 육경을 공부했습니까? 괴산에서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천학이고 범부라 속에 든 것이 없습니다. 이원긍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우가 영식의 괴를 풀어보겠습니다. 제마는 이능화의 생년월 일시를 물어 괴를 뽑았다. 괴를 뽑는 제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만조문성, 명세문필, 공명처처, 부귀자족, 명입망신, 외필신지라. 제마가 이능화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다. 아우님, 무슨 뜻입니까? 이원긍이 물었다. 문성이 가득 비치니 글로써 세상을 울리리라. 공명이 곳곳에 있으니 부귀를 자족하리라. 이름에 망신살이 있으니 곡피를 조심하라. 제마의 말에 어린 소년인 이능화의 눈빛이 변했다. 그러나 아버지 이원긍과 절친한 제마에게 항변을 할 수는 없었다. 제마의 말은 이능화가 글로써 명성과 부귀를 얻을 것이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나중에 이능화는 주옥 같은 역사서와 명절을 많이 남겼으나 친일파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손을 내어보아라. 제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능화가 제마의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제마가 이능화의 손을 잡고 맥을 보았다. 너는 소양인이로구나. 범인의 병은 대개 칠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소양인은 애로 편급만 주의하면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삼가 어르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능화가 공손히 말했다. 이능화는 얼마 전부터 눈이 충혈되는 안지를 앓고 있었다. 너는 지금 안지를 앓고 있구나. 소양인의 안지는 위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것인데 보통의 처방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 없다. 너는 급히 석고와 활석을 조제하여 먹어라. 예. 이능화는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제마가 처방한 대로 이능화가 석고와 활석을 섞어서 복용하자 닷새 만에 안질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제마는 이능화에게 소양인이 평생 주의해야 할 훈계를 해주고 장복해야 할 약재를 가르쳐 주었다. 이능화는 어릴 때부터 잔병이 많았으나 이제마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뒤에는 죽을 때까지 잔병을 앓지 않았다. 제마는 한동안 이원긍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는 친군 우영사의 군관이 되었으나
한가할 때면 목멱산을 오르내리며 솔잎을 씹고 약초를 채취하여 실험하는 등 의학 연구에 더욱 몰두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해가 바뀌었다. 제만은 청계천에 있는 백이정승 유대치의 약국에 자주 들렸다.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군의 위안스카이는 고종 황제를 핍박했다. 위안스카이가 고종 황제를 치우라고 했다는 소문도 바다하게 나돌았다. 참으로 무도한 인물이 아닌가. 제만은 청나라의 무도한 핍박에 분개했다. 그러나 제마보다 더욱 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젊은 개화당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인물들이었다. 청나라는 조선을 종속국이라고 여기고 내정 간섭이 심했다. 일본은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젊은 지사들을 부추겼다. 조선의 뒤에 있는 청나라를 뿌리치고 조선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젊은 지사들은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변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친청 사대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민영익은 원래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장안의 팔학사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서예에도 능했고 난초를 잘 그려 그의 호를 딴 운미라니 장안을 풍미하기도 했다. 민영익은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오는가 하면 1883년에는 보빙사로 미국을 다녀온 뒤에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여 일본의 급진개혁에 동조하는 김옥균 등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공은 친군 우영사가 있는데 신진기애들과 대립을 할 셈이요. 하루는 제마가 백이정승 유대치의 집에 놀러가자 유대치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날은 벌써 쌀쌀해지고 있었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삭풍이 불 때마다 문 밖에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백이정승은 신진기애들을 지원해 왔는데 그들의 거사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이공은 실패할 것이라고 보오. 무서운 일이오. 임진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일을 잊고 있소. 일본은 국민성이 호전적이라 이웃나라를 도운 일이 한 번도 없소. 그들이 어떻게 조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일본의 지사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오. 나는 백이정승이 그렇게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소. 백이정승은 김옥균이나 박영효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소. 그들이 실패할 때는 어찌할 것이오? 어찌하다니요? 백이정승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오. 제마가 유대치를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들이 실패하면 나는 산으로 돌아갈 것이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겠소. 유대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마는 묵묵히 유대치를 쏘아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공은 복서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그들의 거사가 어찌 될지 알고 있겠구려. 어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오. 실패한다는 말씀이오. 그렇소. 그렇다면 왜 그들을 막지 않는 것이오? 전리를 어떻게 거역한다는 말이오. 조선은 머지않아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될 것이오. 사풍과 역풍이 불고 있어. 또 이공의 바람론이요. 유대치가 빙긋이 웃었다. 제마의 복수를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나는 이만 돌아가리다. 앞으로 백이정승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소. 제마는 유대치의 집을 나왔다. 음력 10월이었다. 이원경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그는 옷깃을 여미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유리알처럼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흩어져 있었다. 오늘이 10월 17일인가? 제마는 눈살을 찌푸렸다.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피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1884년 10월 17일은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이 있는 날이었다. 우정국 총파는 영의정을 지낸 홍순목의 아들 홍영식. 이미 그는 며칠 전에
친청 사대당에게 사람들을 보내 낙성식 축하연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냈었다. 제만은 상관인 친군 우영사 민영익의 괴를 풀어보았다. 민영익의 괴에 살자가 2개나 들어있었다. 오늘이 아주 흉한 날이군. 제만은 죽동으로 민영익을 찾아갔다. 우영사대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마가 민영익에게 말했다. 민영익은 벌써 우정국으로 행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민영익이 사랑해서 제마를 힐끗 내다보며 말했다. 오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회는 걸음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는가? 김옥균 등이 아무래도 일을 꾸밀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외국 공사들까지 참석하는 축하연회에서 그들이 거사를 일으키기야 하겠는가? 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말게. 민영익이 공연한 노파심이라는 듯이 문을 닫아버렸다. 민영익은 정윤화를 시켜 우영사 군사들을 단단하게 무장시키고 있었다. 민영익은 정윤화를 믿고 있었다. 제만은 고개를 흔들었다. 역시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만은 이원경의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왔다. 민영익이 우정국 낙성식에 도착한 것은 6시가 조금 못 되었을 때였다. 우정국에는 이미 화려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총판인 홍영식이 안팎을 들락거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서 오시게. 운미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주니 고맙네. 홍영식이 민영익을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모였는가? 닥개조의 일본 공사를 비롯하여 푸트 미국 공사도 왔고 고균, 금릉위, 서광범까지 왔네. 민영익은 홍영식의 안내를 받아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이 열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축하연이 열리는 우정국은 삼엄한 감시가 내려져 있었다. 민영익은 김옥균과 박영효와 인사를 나누었다. 초청 인사들이 모두 모이자 우정국의 주인격인 홍영식이 의례적인 인사를 한 뒤에 사람들이 음식을 들기 시작했다. 이제 마군관의 말이 맞는 것인가? 옥균이 무엇 때문에 저토록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지? 김옥균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음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초조한 표정으로 축하연 자리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홍영식은 민영익에게 자꾸 술을 권했다. 그때 장사 하나가 축하연 자리로 뛰어들어와 경우궁에서 불이 났다고 민영익에게 말했다. 민영익은 벌떡 일어났다. 못 들었느냐? 민영익을 자격하라! 김옥균이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신호였다. 그러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장사들이 우르르 우정국 안으로 뛰어들어와 칼을 휘둘렀다. 민영익을 향해서도 칼날이 날아왔다. 민영익은 재빨리 피하려고 했으나 얼굴에 칼을 맞고 말았다. 얼굴에서 피가 확 뿜어졌다. 아! 민영익은 얼굴을 감싸쥐고 창을 뛰어넘었다. 민영익이 달아난다! 민영익을 죽여라! 장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민영익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민영익을 호위하는 장사들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영익이 피를 흘리며 창을 뛰어넘어오자 재빨리 그를 업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달아난다! 우영사를 쫓아라! 민영익의 장사들과 김옥균이 거느린 장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칼싸움이 벌어졌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속히 대궐로 가자. 김옥균이 장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장사들은 김옥균과 홍영식을 에워싸고 창덕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제만은 이원경의 집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초겨울 하늘은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었고 바람이 잉잉대며 골목을 휘돌아 달리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아수라의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음산했다. 정변이 성공하겠소? 이원경이 제마의 뒤에 서서 물었다. 성공하겠지요. 그러나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국군이 위태롭소. 국군이라고 하였소. 그렇소이다. 제만은 허공을 쳐다보고 울듯한 표정으로 내뱉고 있었다. 1884년 10월 17일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리는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이었다. 이권에서 계속됩니다.